인도 선거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선거인 유럽 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난민 유입, 극단주의 테러 등 유럽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긴장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한 이슈 W 주제는 유럽은 지금 우향우입니다. The European elections, my friends. Διαρκείας και μέχρι να την κερδίσουν. Les enfants du débarquement. 유럽 의회 선거, 사실은 투표율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30년 만에 최고치인 51%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선거인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교수님 총평을 부탁드리면요. 예, 일단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반세기 동안 이어진 유럽 통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럽 차원의 정치와 개별 국가 차원의 정치가 이렇게 두 레벨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선거는 유럽 차원의 이제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유럽 연합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 연합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이 유럽 의회와 그리고서 이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이제 집행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유럽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네. 유럽 의회는 이제 5년 임기의 의원들을 720명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각 국가별로 일종의 이제 이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일자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방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각 국가에 조금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선거 같은 경우도 특정한 요 기간 안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선거 날짜를 정해서 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 앞서서 간단히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인 추세와 이 단기적인 변화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 장기적인 추세로는 2014년 이후로 지금은 이제 10년째 극우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그 추세가 역시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변화는 바로 지난 유럽의회 선거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비해서 녹색당 그룹들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너무 주저앉았더라고요, 이번에 표를 보니까. 예.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추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네.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변화로서 좀 주목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파고 기자님, 이번 유럽 의회 선거 총평 한 줄. 네, 여기서는 이제 우파 정당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대폭 늘어나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벨기에. 왜냐하면 우파 의원들을 보냈던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이제 이태리, 폴란드인데 이미 이태리하고 폴란드에서는 정권을 장악하는 정당들도 우파 정당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뭐 특별한 뭔가 의미가 없는데, 근데 지금 벨기에하고 프랑스에서는 중도 우파나 아니면 자익 계열 정당들이 정권을 잡은 상황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폭으로 가니까 그쪽 나라들에서 지금 이렇게 뺄이 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이 난민 문제 때문 아닌가, 이민자 문제 때문 아닌가라는 말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그럼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왜 이 현상이 오직 프랑스하고 벨기에에서 보이냐. 이건 러우 전쟁에다가 프랑스 너무 쓸데없이 끼어 들어가서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말들도 있어요. 질주하는 마크롱을 좀 잡기 위한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이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어쨌든. 아니, 저는 양쪽의 논평을 전달드렸습니다. 본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구지영 기자님 어떻게 보였어요, 이번 선거? 사실 근데 프랑스는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극우 정치의 본산 같은 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도 무언가 항상 이제 유럽에서 버팀목 같은 그런 입장인데 지금 뭐 유럽연합 수장도 독일인이고 그런데 그렇죠. 독일에서 특히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녹색 정치도 사실 녹색당이라는 것도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최대 희생양이 결국은 녹색당이 된 거. 그리고 독일에서 극우파가 약진을 했다. 근데 그 극우파의 약진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보면 어떤 예를 들면 유권자의 뭐 우리는 50%를 넘어서야 뭐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는 10%만 바뀌어도 굉장히 크게 바뀌고 어떤 때도 5%만 바뀌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여서 이게 뭐 그래도 중도파가 아직은 많지 않느냐, 극우파가 뭐 약진했다고 해도 아직은 몇 %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그쪽으로 끌고 가버렸구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중도파들이나 그냥 중도 우파들도 다 극우 노선 쪽으로 자꾸 이제 견인돼 가잖아요. 저는 독일을 보면서 독일도 역시 저쪽으로 이제 좀 끌려가고 녹색당이 이렇게 희생된 것이 타격을. 참 안타깝다. 네. 에바 씨도 어떻게 유럽 의회 선거 좀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어떤 게 눈에 띄던가요? 저는 사실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두 분 그리고 이제 알파고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 녹색당 관련된 부분이 제일 조금 예상 밖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계의 추세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정치와 관련된 부분인 건지 약간 세계 뭐 지구의 이런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건지가 네. 약간 조금 여기서 애매해진 게 교수님께 뭐 하나만 여쭤봐도 네. 될까요? 예. 이게 독일이 지금 연정 안에 녹색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분명히 슐츠 정권 출범하고 할 때만 해도 드디어 녹색당이 수권 정당 중에 하나가 되었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몇 년 만에 녹색당이 몰락해버렸다.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유럽의 어떤 기류나 독일의 기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녹색당 자체에 어떤 실책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그 2019년 유럽의 선거가 있었을 때 여러 이제 방송이나 그런 그 자리에서 그 녹색당의 선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녹색당의 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흐름이 이제 주요 국가들에 있기는 하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영국도 사실 뭐 정당으로서는 사실 좀 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사실 녹색당의 2019년 그 의석 증가라는 것들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아니라 일부 주요 국가들에서만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추세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였고요. 일시적인 부상이었는데 이러한 이 상승세가 다음 선거에도 이어진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추세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간 동안 보면은 국내 의회 선거에서도 약간 부상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거를 추세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단 유럽의 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9년에 비해서 분명히 이번에 선거에서 녹색당이 조금 후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녹색 정치라는 부분에 대한 상승 추세는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선거까지 혹은 이제 조만간 있을 여러 국내 선거들까지도 좀 같이 보면서 녹색당도 조금 좀 기다려볼 지켜봐야 필요가 된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뭐 어떤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희비가 참으로 엇갈렸습니다. 그 외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양복 입은 남성들은 저 멀리 가고 여성들이 어떤 무대 가운데 스테이지를 독차지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많이 썼는데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뭐 프랑스의 르펜 혹은 이탈리아의 뭐 멜로니 총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언론들 찾아보면 네. 그냥 이번에는 뭐 승자 패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멜로니도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냥 딱 유럽 언론들이 보기에는 승자 르펜 패자 마크롱 그렇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냥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워낙에 그 르펜의 선전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진짜 놀랄 일은 아니죠. 놀랄 일은 아니고 뭐 르펜도 이제 프랑스 정치 지형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판을 다져왔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르펜 진영이 선전을 했다 뭐 30%?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크롱 진영의 참패. 참패, 그렇죠. 그거는 좀 수치가 좀 뭐 보니까 뭐 15%도 못 네.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면 국민연합이 예를 들어 30% 이상이면 그 마크롱에 속한 그쪽 당은 한 15%, 한 네. 절반도 안 나왔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타격이 있어요. 그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교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이지만 어쨌든 예. 출구조사 보자마자 의회 해산 꽝꽝꽝 예, 기자회견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일단 그 르펜의 선전이라는 거는 이미 2014년 유럽의 선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년째 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 추세라면은 다음 대선 때 정말 프랑스에서 극우 대통령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불안한데요? 있습니다. 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랬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 받아온 프랑스의 전통적인 엘리트였지만은 사실 이제 39살의 대통령직에 처음 올랐을 때는 불과 현실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압도적으로 의회에서도 의회 권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직전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일종의 선거 패배의 결과를 맛봤는데 저는 그게 정상적인 조정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럽의 선거에서 15% 정도의 득표율이라는 것들은 단순한 조정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락의 추세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사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이제 동거정부라고 그래가지고요. 총리가 사실은 같은 여당 소속 총리가 아닌 사람이 원래 되는 게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정치 문법이었는데 굉장히 그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과반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총리직은 그대로 이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의회와 정부의 관계들을 지금 설정을 왔고요. 이번에 15%라는 지금 득표를 가지고는 의회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네. 승부수를 건 거죠. J'ai décidé de vous redonner le choix de notre avenir parlementaire par le vote. Je dissous donc ce soir l'Assemblée nationale. 이제 승부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또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의회 예. 해산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그래도 마크롱이 속한 그쪽 정당은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 아닌가요? 어떤 계산법이 있었을까요? 마크롱한테는. 일단은 여론조사로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숨겨진 정치 문법이 하나가 선거 제도입니다. 제도. 예. 결선 투표? 프랑스의 하원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선거구제,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죠. 네. 결선투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본격적으로 지지율을 확보하기 시작한 거는 2014년이 아니라 사실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이미 그 시기부터 거의 네. 10% 가까운 득표율을 지지세를 사실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선거 제도가 막아왔던 겁니다.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보통 1, 2위 후보들, 그러니까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이 2차 투표,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과거의 문법으로는 보통 좌파 정당에서 한 명, 우파 정당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 극우 정당 후보는 결선에 못 오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다른 경우에 설사 어느 특정 지역에서 구정당 후보가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하더라도 소위 이제 공화국 연대라는 프랑스의 정치 문법이 작동을 해서 극우의 당선은 막아야겠다라는 이것만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가 같이 극우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지지 성향과 다른 후보에게도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화되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입장에서는 이 선거제도가 그동안 극우 정당에겐 계속 불리한 선거제도였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모험을 걸어볼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 르펜이 환영한다, 자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이번 달 말에 1차 투표가 있고요. 다음 달 초에 2차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 초에 그 누가 정말 확실한 승자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깨달은 거 뭐냐면 멜로니도 그 전에 그렇고 이번에 그 르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막말 없이 말해 주니까 먹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르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총선으로 가자. 내가 총선에서도 이기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 그 난민분들은 제가 자기네 집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 난민들 뭐 쫓아낼 거야 이거 하면 네. 사람 이 얼굴 보고 어떻게 투표하겠어요? 그냥 르펜 누님께서는 그래 저는 난민분들 자기네 집에다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모성애와 함께 그 말 하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혹시 극우 정당들 있으면 여성분을 당 대표로 좀 모셔주시면 아마 다음 선거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르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저소득층 서민들을 끌어들인 저소득층 우파는 물론이고 저소득층 좌파로 과거였으면 분류가 됐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괄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르펜이 그저 어떤 이렇게 언변만 좋아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확고한 입장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설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냥 한 사람의 승리자를 뽑으라면 멜로니라는 그런 언론의 평도 있었습니다. 지금 멜로니 총리는 극우파로 꼽히던 여성 정치인이고 2년 전에 이탈리아 총리로 선출이 됐죠.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당 소속인데 이번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멜로니가 부상을 하기 전에도요. 이게 북부동맹당, 지금은 동맹당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극우정당의 흐름들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근히. 반세기. 그러니까 무솔리니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흐름이 사실은 마치 얼음 속에 그 물이 흐르듯이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이탈리아 북부 독립을 내세운 특정한 정당에 의해서 약간 구현되는 듯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 정당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이탈리아 형제당인 거죠. 네. 사실 이 멜로니가 이번에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거는 국내적으로는 총선은 물론이고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확실한 제1당이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은 네.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커다란 승리자가 멜로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멜로니에게 굉장히 많은 이 변화의 가능성들이 그녀의 손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극우 정당들이 각국에서 부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당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더 유럽 차원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르펜이 이제 멜로니한테 함께 이제 유럽 의회 차원에서도 좀 힘을 합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은 극우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입장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쪽에서 명시적이지 않은 구애가 지금 있습니다. 명시적이지 않은 구예요? 예. 어떤 거죠? 일단 지금 유럽 의회에서 가장 다수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 우파 그룹이죠. 네. 거기서 이제 사실상 지금 뭐 이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폰데라이엔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위원장, 예. EU 집행위원장.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한 번 더 연임을 하려고 이제 하죠.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일단 지금 유럽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다음에 중도파의 의원들 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지금 폰데라이언의 지지세라는 게 사실은 2019년 당시에도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탈표가 나왔었고요. 네네. 이번에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한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 이제 멜로니 쪽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의심 어린 일각의 시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멜로니도 잘 알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멜로니하고서 폰데라이엔은 난민 문제와 관련을 해서 사실은 극우와 중도 우파가 어떠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사실 그 실험 아닌 실험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같이 이제 그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함께
그 난민의 문제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 보자. 특히나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져 왔으니까요. 네, 좀 민감하죠. 네, 난민 문제. 그 한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중도 우파와 극우파가 뭔가 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일각의 지금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멜로니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유럽이 굉장히 커다랗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이번 선거의 승자라는 데에는 네.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절대적인 수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캐스팅 보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멜로니 네. 프랑스란 좀 약간 꼬인 거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걱정도 많은데 이 멜로니가 이제 반남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난민들 나쁘다 우리는 싫다 이거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난민이 왜 많아요? 이 프랑스가 가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를 시켰고 아직도 지금 식민지를 하고 있잖아요.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그 뭐죠? 그 히토리오들 어디 가요? 다 프랑스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다 노동자에 일하고 프랑스의 죗값을 우리가 왜 내야 돼? 그런 식으로. 원래 반난민은 그냥 난민이 싫다. 지네들 자기 나라에 있어라 이 얘기했는데 근데 멜로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걔네들이 너무 불쌍해. 근데 걔네들의 죗값은 다 프랑스에 있는데 난 이거 왜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프랑스는 사실은 이렇게 벽으로 좀 약간 쌓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사실 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도 우파하고 좌파이면 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극우파로 가면 네. 유럽 국가들 어떻게 서로 연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쪽 매체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집트인가요? 어디 같이 갔습니다.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과 멜로니 총리가 손을 잡고 거길 날아가서 난민들 보내지 않는 대신 우리가 돈을 줄게 이러면서 약간 협정 비슷하게 이제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동맹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매체에서. 그래서 실제 이제 몇 달 뒤에 벌어질 집행위원장 선거에서 둘이 정말 동맹을 맺는다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이 중도와 극우파가 같이 손을 잡으면 EU 전체에도 어쨌든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멜로니가 결국 어느 쪽에 손을 잡든 간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포지셔닝 거의 그 전략적인 모호성과 비슷한 양쪽의 근거리를 유지해가면서 계속 정치를 해나가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에 손을 잡느냐. 손을 잡는 순간 유럽은 그 방향으로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무섭네요. 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젊은 층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본인들 좋은 거 다 가지고 우리는 가난해지고 난민들은 또 뭐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반감도 있는 것 같고 팩트가 실제 어떻든 간에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의 젊은 층들은 어떤 불만을 실제 갖고 있을까요? 일단 젊은 층이 특히나 다른 기성세대,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실업률이겠죠. 실업률이 이제 사실은 통계상으로 전체적인 실업률이라는 통계가 있을 것이고요. 특정한 연령대,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사실 유럽에서의 실업률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안정화돼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 내외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이게 개선이 돼야겠죠. 네. 근데 청년 실업률은 국가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데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통계 수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40~50%를 오가는 통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거의 반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민자, 난민의 문제들을 이렇게 화두로 내걸고 있는 여러 이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극우 정당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이제 설득력을 사실 논리적인 설득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설득력을 감정에 얻어한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라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전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미 2000년대 뭐 초반부터 혹은 뭐 더 빨리는 1980년대부터 계속 지속돼 오긴 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장치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의 이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면은 그런 충격이 좀 덜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부분이 같아요.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 51%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유권자들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표를 던졌을 겁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표를 던지면 확실한 어떤 선거의 효능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 의회가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직접 가서 표를 던진 건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럽의 선거를 하면요, 많은 이제 각국의 시민들이 국내 선거와 거의 구분을 못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의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석탄철강 공동체 할 때부터 네. 50년대부터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그때부터 있어왔던 거지만은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했던 거는 1979년도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오랫동안 유럽의 선거라는 것이 사실상 국내 정치의 심판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유럽 차원의 선거로 이렇게 각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연합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오늘날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영역들에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럽 차원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 규모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집행위원회가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체감되는 그러한 정책 사항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딜 같은 거죠. 네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유럽의 시민들이 사실은 방향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당장 내 삶이 힘든데 그렇죠. 그게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체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구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결과 유럽 의회의 어떤 방향성, 정책 많이 변화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 의회는 다른 일반 국가의회와는 달리 좀 입법권 자체는 좀 제한적이에요. 네네. 분명히 발언권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경제 가버넌스라든가 특히 뭐 이민 문제, 그리고 뭐 에너지, 뭐 교통, 환경, 소비자, 무슨 상품 기준 이런 거 다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브렉시트 때 영국의 언론들이 무슨 전기 포트의 규격까지도 왜 유럽이 정해주느냐, 맞아요. 네. 이제 뭐 더군다나 관료주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예산 승인권, 예산 문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 권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집행위원회를 승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해임할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보면은 우겨화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특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아무래도 그쪽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이제 연임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의원들의 대세가 뭔가 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끌려갈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녹색 프로그램들, 네네. 그쪽은 타격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민 관련된 법안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후퇴가 예상이 되고,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책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바뀌기는 좀 방향이 좀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실업 문제나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피로감, 아니 우리가 세금 내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원할 거냐 이런 피로감도 있다고 하죠. 실제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내가 필요한 건 또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번 결과가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피로감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유럽연합 안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헝가리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얻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 이야기를 이야기까지 했었죠. 했죠. 네, 네. 예, 파병 이야기를 했었고, 협박까지 했어요. 응? 여기까지 오면 난 파병하겠다. 협박, 레드라인을 네. 그어놨습니까? 사실 굉장히 놀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네, 너무- 뜻밖이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뭐 그 부분들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훈련 교관은 파견을 진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너무나 유럽연합 안에서 이 상이한 입장들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 과정이 아마도 시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지고 지금 뭐 미국도 시끄럽죠. 바이든은 계속 뭐 지원을 한다고 하고 이제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트럼프는 이제 뭐 내가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하고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 결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정책 방향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크지는 않을 생각을 것이다.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조금 뒤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는 조금 뒤라는 거는 이제 다음 프랑스 대선, 3년 뒤에 그러니까 있을. 미국의 대선과 그 이후에 다음 프랑스 대선, 미국의 트럼프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 네, 갑자기 이 대서양 양형 관계라는 것이 네. 그러한 구도에서 굴러갈 때 세계 정치가 굉장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선거보다는 이번 선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앞으로 그 다음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독일 총리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극한 직업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독일은 극우파가 되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말씀하신 구도대로 미국의 트럼프 이쪽에 프랑스의 르펜 그렇게 되면은 독일 총리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봐야겠죠. 이탈리아는 이미 구구가 잡고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논평들 읽다 보니까 발견했던 거 이거예요. 이제 브렉시트 하기 전에는 우리는 설마 그랬었죠. 영국 나가겠어 이러고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설마 유럽 연합이 해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 우파하고 좌파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인류 보편성 같은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좀 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각 나라에서 극우파들 봤어. 다들 자기네 나라가 먼저지, 멜로니처럼 자꾸 딴 나라를 이렇게 탓으로 돌리고 이러면 그럼 유럽 연합에서 연대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아무래도 그 지금의 유럽 연합 그 끈끈함이 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정말. 매년 지금 극우파 의원들의 수가 1명, 2명, 3명 올라가고 있는데 한 20년 이후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극우파 의원들이면 거기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도움 없이 자생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기도 하네요. 예를 들면 헝가리 지금 극우파 총리가 있는. 유럽연합이 돈을 끊으면은 굉장히 또 이제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극우파들이 유럽연합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유럽의회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래서 저는 역설적이네요. 네. 뭔가 반대급부 받을 게 있다는 뜻이겠죠.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프랑스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은 더는 평화의 대륙이 아니다. 불행히도 나치즘이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지금 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극우파들이 너무 득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발언. 일단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안보 위협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군사적 위협이라고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그렇지만은 일단은 모든 주요국들에게 큰 안보적 위협이라는 부분들은 그 근저의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이 기간 동안 체감을 하고 있었죠. 소위 이제 전략 문화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간에 깔려 있는, 그래서 안보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떠한 이 한 국가가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의 조합을 뭐 예를 들어 군사안보와 외교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군사력 사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국가별로 만들어 놓은
합의들이나 공감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프랑스가 사실 우크라이나 파병의 의지를 표명한 것도 네. 사실은 이러한 이제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반을 해서 소위 이제 전략 문화라는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네. 지금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 결과 사실은 이게 정치적, 경제적, 뭐 안보 측면 여러 가지 영향을 안 미칠 수 없습니다. 워낙 막강한 힘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덩어리를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뭐 기후 쪽 정책이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느낌도 분명히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게 크게 뭐 정책 방향에 있어서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총론으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총론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극우 정당의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별 국가들의 여러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지금 유럽 차원에서의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이러한 부분에서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녹색당 혹은 이제 녹색 정치의 지금 흔들림이 일시적인 흔들림인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 추세를 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지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유럽이 추진해왔던 그린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의 일정 정도 변화는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것이 조정이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많은 각국의 정책들과 그다음에 기업의 지금 전략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커다란 방향 전환, 녹색의 패배, 예, 그거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유럽 의회 선거 결과 극우파가 약진한 건 분명합니다. 일종의 발언권이 높아진 건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